대선 판도가 다자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과 함께 출마 예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선 다자 구도는 지난 1997년 15대 대선과 닮은 꼴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의 최진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대선 출마가 직간접적으로 좀 나왔던 분들 얘기를 보니까 새누리당 5명, 야권에서 6명 정도 해서 11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1997년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왔었죠? 네네. 네, 지금 물리적으로는 11명 같은 숫자인데요. 네. 아마 이번에 몇 분 더 출마하면은 한 15명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한나라당 의원을 제가 만나서 한잔을 했는데 5명의 차기 주자들이 강력하게 영입을 권유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좀 차기 주자 이렇게 풍년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1997년하고도 상당히 그렇다면 대선에서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구도의 정치, 누가 누구와 연대하다 보면은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97년 당시에 새누리당 전신이었던 신한국당 구룡이라고 이른바 불리는 주자들이 있었는데 끝에는 몇 명 남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당시 상당히 그 복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그때 9명 후보, 총리급 4명을 포함해서 당시에 여당에서 내노라 하는 후보들이 전부 주자로 나왔습니다. 이회창, 이한동, 이수성, 그리고 이홍구, 우리 이인재, 그리고 박찬종, 김동룡, 그리고 최영우, 최병렬까지 해서 그야말로 김이박, 최성 씨가 모조리 다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김영삼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김심의 여부를 놓고 대세론이 형성이 됐는데 초반에는 이제 이홍구 대세론이 약간 우세하다가 중반에 이수성 대세론으로 넘어갔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회창 대세론으로 굳어져서 결국은 후보가 됐죠, 내부적으로. 네.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마지막 승자는 결국 이회창 후보가 됐는데 대세론이 약간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저는 두 가지라고 좀 확신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회창 후보가 대쪽 이미지, 원칙 이미지가 상당히 먹혀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게 대중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상당히 무원칙하고 어떤 갈직자 행보라는 비판을 거칠게 받았기 때문에 그와 상당히 상반된 이미지였던 이회창 후보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빛을 봤죠. 반사 효과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TK 대구 경북의 맹주라고 하는 김윤환 이라는 중진 정치인이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게 됐죠. 그래서 킹메이커라는 말이 당시에 이제 유행하게 됐는데 그래서 킹메이커가 붙으면서 조직력이 강화가 되고 대쪽의 이미지가 빛을 발하면서 대중성과 조직이 동시에 우세한 이회창 후보가 그때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됐죠. 그 중에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이인재 의원입니다. 자유선진당에 지금 64세, 48년생인데요. 육선입니다. 근데 이 엊그제 말씀하는 것도 자유선진당 이번에도 후보를 내겠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4번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5번 도전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만은 참 대단히 오래 그런 생명력과 정치력을 보여주고 있는. 불사조라는 별명도 요새 갖고 계시던 것 같은데 이회창 그럼 후보랑 같이 또 그러면 경선에 나와서 또 한 번 붙을 수도 있나요? 아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권에 이제 구룡이 있다면 이제 야권에는 그 당시에 이제 초당적인 연대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연대 좀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 같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각본이 없는 정말 환상적인 드라마였는데요.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그래서 전격적인 연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연대의 환상적인 결합이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호남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충청도를 끌어들이면서 지역 구도를 깨고 보수와 혁신의 구도를 깨뜨리면서 김대중 후보가 1.6% 차이로 신성을 했죠. 39만 표 차이로 이회창 후보를 이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인재 후보가 독자적으로 나가면서 49만 표를 까먹고 그야말로 김대중 후보 입장에서는 환상적인 구도가 이루어지면서 승리를 했죠. 그 이후에 이제 연대 구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묘한 전통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에서 다자 구도가 형성된 이유를 좀
알아야 이번 판도가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다자구도가 계속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보통 이제 정치적으로 격변기, 불안정할 때 많이 이제 다자구도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마 후보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구도가 정치적으로 하나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노장년층 중심에서 어떤 2040 세대로 혹은 또 SNS 등장으로 새로운 인터넷 세대의 등장, 그다음에 여의도 정치에서 비여의도 정치로 변화되는 그런 격변기로 아마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후보가 나오고 하나는 어떤 유력한 자기 주자가 나머지 군소 후보 주자들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이탈을 하면서 저항하는 반발 그룹이 생긴 그 현상이 이제 시너지를 발휘되면서 많은 후보가 군웅할거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다자구도라는 게 장점이 있을 테고 또 단점이 있을 텐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물론 장점은 이제 많은 후보들 고르고 취사 선택할 수 있다. 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하는 자질과 리더십을 가질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점이 일단 장점이지만은 단점은 그 반대로 정말 헷갈리는 거죠. 누가 누군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헷갈릴 뿐더러 또 하나 아주 위험스러운 거는 이른바 속된 말로 어떤 짝짓기 비슷한 서로가 이제 적당하게 표로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그 구도의 정치를 할 경우, 그러니까 이를테면 권력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후보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정치권이 어떤 퇴보하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지금 18대 대선에 나올 사람들이 아직 정해지는 않았지만 15대 대선과 18대 대선 어떻게 좀 닮으면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닮은 점, 또 차이점을 좀 짚어주시죠. 우선 닮은 점은 이제 정치 환경인데요.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 이 마이너스 요인, 악재로 작용한다. 네.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그런 측근들이 비리로 많이 구속되면서 여당의 후보가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의 정권 심판론으로 또다시 이번 대선에 쟁점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 과거 15대하고 지금과 똑같은 현상인데요. 아주 다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 경선이나 그 외 본선에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직 대통령은 총선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거의 어떠한 영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영향력, 이를테면 2심이라도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최소한의 네거티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현직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 대권 후보 출마 선언이 참 많습니다. 새누리당 총선 승리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점점 굳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출마하는 이유는 뭘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21세기 자체가 어떤 권력의 분점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갖지 않는 시대거든요. 이 앞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다시피 모든 권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차기 주자들이 그 대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이후에 권력을 서로 분점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표가 그런 경쟁자, 반발자들을 끌어안는 그런 포용력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게 하나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진 차기 도전자들이 일찌감치 출마함으로써 자기 인지도를 높이려 하는 그런 효과를 많이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꼭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자신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한 번 더 나오는 게 요즘에는 또 훨씬 인지도나 측면에서 또 유리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또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친박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대세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과거 이회창 대세론에서 결국 뭐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대통령에서는 되지 않았단 말이죠. 박근혜 대세론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그런 얘기를 하죠. 대세론 위험론에 대해서 대세론을 타고 간 사람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세론을 타고 가서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막판에 대선을 탔던 김영삼이라든지 김대중 후보 같은 경우도 막판에 이제 대선이 됐지만 여당의 과거에 대선으로 실패했던 주자들 이회창이나 이인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세론 경우는 상당히 견고합니다. 견고한 대세론인데 지금 보면은 과거의 성장 과정에서 청와대 생활 18년, 그다음 이후 집권 18년, 정치 들어와서 20여 년 해서 상당히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험난한 과정을 겪었던 이 정치적인 내공이 상당히 과거 그 어떤
후보보다 더 강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어떤 아버지 후광, 그 다음에 현재 어떤 대중사로서 어떤 국민적인 인지도, 대중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렇게 믹서가 돼서 과거 어느 후보보다 이 대세론이 견고하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가볍게 보고 평가절하한다면 다른 후보에서는 상당히 전략적인 착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냉철하게 직시를 하고 전략을 짜야 제대로 박근혜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항의 요건이 바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예. 아닐까 싶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 제도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대세론을 어떻게 한번 깨볼까 이런 예. 생각인 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한 경쟁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대중성이나 인지도를 후보들을 확보를 해야 대적할 수 있지 단순히 박근혜라는 일 개인만 보고 공격할 경우는 한계가 있고 버겁다. 너무나 버거운 존재다. 박근혜 대표는. 그리고 이게 21세기 정치라는 것이 어떤 구도구 정치가 아닙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후보들이 모여서 표를 플러스 하면은 산술적으로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표가 모이는 순간 반발, 작용, 반작용 때문에 이탈하는 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도라든지 연대를 통한 정치가 아니라 본인의 리더십의 정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여줘야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이합집산과 표 분산, 구도,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대선의 패러다임입니다. 네. 민주통합당에서 이제 어떤 후보들이 출마할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이미 언론에 충분히 나왔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는 역시 여전히 상황을 봐가면서 좀 더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룰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인터뷰를 해서 정말 경선은 절대 안 할 거다라고까지. 추대 얘기까지 나왔죠. 예, 뭐 네. 추대 얘기까지 나왔지만은 원래 안철수의 리더십과 잘한 성장 과정이 대세 편승명, 상황이 무르익을 때 본인이 그때 가서 거기에 가서 합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먼저 깃발을 날리면서 모든 포화를 맞는 그런 그 대세 주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을 끝까지 아마 지켜볼 거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미 뭐 충분히 문재인이라든지 김두관,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출마를 했고 네. 특히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본인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주변의 참모들이 여의도에서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다니면서 임박했다 언젠가 출마 선언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15대 때 대선에선 뭐 잠시 전에 얘기했지만 DJP 연합이 있었지만 이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찬과 박지원의 연대 예. 또 거기에 버금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충분히 그런 다양한 형태의 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박 연대가 역풍을 맞듯이 그 구도나 연대가 능사는 아니다. 시대가 패러다임 변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 분점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 나올 거고 예를 들면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박근혜와 호남 세력이 연대설까지 나왔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이런 연대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특출난 누구 한 명이 좀 튀어나와 줘야 박근혜라는 대세론에 좀 버금갈 텐데 누구로 보십니까?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 상수인 동시에 변수입니다. 본인이. 그래서 가장 큰 장점 본인의 리더십이지만 가장 큰 약점도 본인이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후보를 어느 정도 끌어안거나 혹은 정책적인 비전을 보여주거나 못 보여주거나 본인이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이런 본인의 어떤 과오 때문에 아주 이 공격을 받거나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장 중요한 변수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후보보다도 저는 박근혜 대표가 다른 후보를 끌어안거나 혹은 배척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좀 이번 네. 이박 연대에서의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재인 후보 하면은 상대적으로 항상 박근혜 못지않은 원칙, 성실함, 진실함 이게 중요한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이미지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좀 훼손됐죠. 그 본인의 의도와 진실성과는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낸 형태가 상당히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일단 상처를 받았고 타격을 받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거는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말 작은 돌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이 정도 선을 넘지 못한다면 대선 주자로서 자격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본인의 정치력과 자질을 충분히 보여줄 그런 기회는 많다고 봅니다. 네, 이제 12월 달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지만 예. 18대 대선을 좀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너무 어려운 제 질문인데, 예, 앞으로 이제 이 5, 6월 달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말씀대로 박근혜 대표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면서 많은 후보들이 다자구도로 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빠른 속도로 소수의 그런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이를테면 대여섯 명 정도로 압축이 되면서 그 사이에 극적인 대타협의 연대가 이루어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더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대선 판도, 다자구도의 판도에 대해서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 최진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